대표가 협회장을 맡을 정도의 VC면 기본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업력이 긴 VC들인 만큼 다른 이제 일반적인 VC들과 비교해서 당연히 이제 펀드레이징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재 기자입니다. 최근 VC 업계의 큰 이슈 중 하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협회장 선거인데요. 36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가 경선으로 진행되는 데다가 모두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VC 업계의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선임 기자님을 모시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의 큰 관심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차기 협회장 선출에 쏠려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36년 만에 경선으로 협회장 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쟁쟁한 후보들이 4명이나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2년 전이죠. 이제는 2023년에도 경선이 될 뻔했다가 약간 무산된 적이 있었죠. 예, 그 VC협회 협회장 선거는 그 협회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치러집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2023년 초에도 이렇게 선거가 있었는데요. 2023년에 치러진 현 협회장 선출 당시에는 경선이 이뤄질 듯 하다가 두 후보 모두 동반 사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후보가 사퇴를 철회하면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과정을 거쳐 그 사퇴를 철회했던 후보가 단독 후보로 그 선거에 나감으로써 이렇게 협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30여년간 업계 명망가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던 VC 협회장 선출이 경선 체제로 바뀌어가는 것은 그만큼 VC협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위상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 협회장 자리는 그 대형 VC의 오너 CEO가 이렇게 맡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출에는 전문 경영인들, 그러니까 오너 CEO가 아닌 전문 경영인 CEO와 그리고 대형 VC가 아닌 중견 VC들의 오너 CEO들이 이렇게 도전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구분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되게 재밌거든요. 빨리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럼 지금부터는 VC 협회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면면과 이번 협회장 선출에 여러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게 된 이제 내외부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어떤 분들이 출사표를 던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VC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회장 선출에 입후보한 후보들은 말씀드렸듯이 모두 4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면을 그 성명 그냥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이 가장 공정하죠. 예.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저 같은 홍씨들이 항상 마지막으로 항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책을 제가 공저로 썼을 때도 제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데도 김 씨한테 밀려갖고 슬픈 사연이 있었군요. 아무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가나다 순을 말씀드리면 김창규 우리벤처 파트너스 대표, 김학균 퀀텀 벤처스 코리아 대표, 박기호 LB 인베스트먼트 대표, 송은강 캡스톤 파트너스 대표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중에서 김학균 대표와 송은강 대표는 스스로 회사를 창업한 오너 CEO들이고요. 김창규 대표와 박기호 대표는 전문 경영인 CEO들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뭔가 한국 VC 업계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라서 그런지 후보들의 이런 굉장히 화려하고 특히나 박기호 대표님하고 김창규 대표님은 약간 업계에서도 큰형님으로 약간 모시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경력이 굉장히 30년 이상 정도 되셨으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한 분 한 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 우리벤처 파트너스 대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여년간 VC 업계를 지켜온 인물인데요. 1994년에 우리벤처 파트너스의 전신인 한국종합기술금융에 입사해서 모든 경력을 이곳에서 쌓아왔습니다. 이 한국종합기술금융이 그 이후에는 뭐 KTB 네트워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다올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이 바뀌어왔는데 그러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 회사의 주인이 달라지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 회사에 몸담고 왔다는 점에서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업계가 아무래도 이직이 잦은 업계인데 그렇죠. 한 회사에서 1994년부터 지금껏 31년 동안 근무하셨던 거니까요. 대단하시네요. 네. 예, 우리 벤처 파트너스의 운용 자산은 벤처 투자 회사 전자공시 기준 1조 2,571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2023년 이 회사가 또 이제 2023년에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인수가 되면서 그 이름이 이제 우리 벤처 파트너스로 바뀌었는데 회사가 이렇게 인수된 이후에도 기존부터 해오던 CEO직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해 오고 계십니다. 예, 정말 대단하신데 이 김창규 대표님이 지난해죠. 토스 예. 지분 매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큰 성과를 회사에 안겨주신 걸로도 좀 유명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김창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토스 지분 매각으로 작년에 좀 돈을 그 회사가 돈을 꽤 벌었을 겁니다. 예. 정말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 김학균 대표님은 어떤 분이시죠? 김학균 대표님은 여기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는 연배가 가장 어리다고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는데요. 김학균 퀀텀 벤처스 코리아 대표는 원래는 이제 금융 쪽이 아니라 그 대우통신에서 엔지니어로 이제 그 사회생활 시작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2000년에 LB 인베스트먼트의 전신인 LG 벤처 투자에 심사역으로 입사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VC 업계에 발을 들이셨고요. 이후 하나 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장, 센트럴 투자 파트너스 대표 등을 역임한 뒤에 2017년에 본인의 회사인 퀀텀 벤처스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용 자산이 3,480억 원에 달하는데요. 창립 8년 만에 회사를 어느 정도 이제 중견에 가까운 VC로 준중견이라고 할까요? 키워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근데 아까 연배가 가장 어린 분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연배로 따지면은 박기호 LB 인베스트먼트 대표님이 가장 좀 높으시지 않나요? 아무래도 네. 큰형님. 뭐 큰형님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죠. 예. 박기호 LB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1988년도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이쪽 업계로. 1988년도에 KB 창업투자라고 현 KB 인베스트먼트의 전신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네. 지금껏 37년간 VC 업계에 몸을 담고 계신데요. 현대전자와 스택 인베스트먼트를 거쳐서 2003년에 LB 인베스트먼트에 뿌리를 내린 뒤 그 뒤에는 이제 이직을 안 하시고 2019년부터는 대표로서 이 LB 인베스트먼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 되게 유명한 그 대형 VC잖아요. 그렇죠. 운용 자산은 1조 1,68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송은강 대표님, 캡스톤 파트너스의 오너 CEO이시죠? 네, 오너 CEO죠. 네. 예. 송은강 캡스톤 파트너스 대표는 1997년 캠브리지 삼성 파트너스 투자팀장으로 벤처 캐피털리스트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약간 이공계 출신이어서 예. 삼성기술연구원 그렇게 삼성의 이제 기술을 연구하는 그쪽에서 연구원으로 제가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김학균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그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튼 그래갖고 삼성 그쪽 기술 연구원 쪽에 계시다가 삼성 그 캠브리지 삼성 파트너스의 투자팀장으로서 이제 VC 업계에 이제 발을 디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000년에는 MVP 창업 투자야.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거든요. 네. 인베스트먼트인데요. 네. 여기도 유명한 데죠. 그렇죠. 여기 설립 멤버로 좀 참여를 했고 2008년에는 본인이 이제 직접 캡스톤 파트너스를 설립해서 회사를 운용 자산 4,566억 원의 중견 VC로 성장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여기 아까 김창규 대표와 그 박기호 대표는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연대 경제학과를 두 분이 나오셨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너 CEO 두 분은 또 이제 이공계 출신이라는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화려한 면면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VC 협회장 되면 연봉이 많이 나오나? 뭐 좋은 점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네. 지금 굉장히 본인의 회사 운영하느라 바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거물급 인사들이고. 근데 이렇게 선거에 따로 출마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연봉을 말씀드리면 네. 협회장 자리는 이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협회장이 되면은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회에 좀 돈을 기여를 해야만 합니다. 내야 돼요? 네.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운영된 협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장 자리에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4분이나 출마한 네. 데는 분명 이유가 있죠. 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점들이 이제 혜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 예, 궁금한데요. 그러면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뭐 VC 협회 회원사들이 모두 모여서 뭐 한 회사당 한 표씩 뭐 이렇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뭐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약간 협회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원사들의 직접 선거로 뽑히는 게 아닌데, 우선은 이 4분 앞에는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VC협회 회장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획득해야 된다는 1차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이 회추위 추천 획득이 네. 일종의 예선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VC협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획득하고 그 추천을 획득한 후보들이 이사회에 올라가서 이제 투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사회에서 한 명이 선출되면은 그 한 명에 대해서 이제 모든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총회에서 이 사람을 승인할 건지 말 것인지를 찬반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제 협회장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선거가 직선제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VC협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후보들 대상으로 회원사들이 곧바로 투표를 해서 협회장을 뽑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추위와 회장추천위원회와 네. 이사회가 사실상 협회장을 선출하는 이제 간접 선거 방식으로 협회장을 뽑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리고 회추위에서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이사회에 올려보낼 후보 2명을 선정하고 있고요. 오, 그렇군요. 아, 신기한데. 근데 이 회장 추천위원회 이런 방식이 사실 오너가 없는 금융지주들이 이제 회장 선출할 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VC 협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신선한데, 그러면 회장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VC협회 그러니까 회장 추천위원회는 네. 협회 부회장사들을 중심으로 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장사가 있고 협회장으로 선출되면은 그분이 속한 회사가 회장사가 되고 이제 부회장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네. 협회 같은 경우에는 부회장직도 많이 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장이 뭐 바빠서 못 가거나 그럴 때는 이제 부회장들이 가서 좀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현재 협회 부회장단은 K넷 투자 파트너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아주 IB 투자, 우리 벤처 파트너스, 컴퍼니 K 파트너스,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 LB 인베스트먼트, 캡스톤 파트너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리지 벤처스, SJ 투자 파트너스, 스틱 벤처스, 한국 투자 파트너스 이렇게 13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름만 들어도 아실 수 있듯이 네. 상당히 좀 업계에서 영향력이 강한 그러네요. 대형 VC, 업력이 긴 이제 대형 VC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말씀드리면 유엔으로 치면은 약간 상임이사국 같은 역할을 하는 좀 힘 있는 예, 예. VC들로 이 부회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되게 좋은 비유네요. 딱 느낌이 오는데. 예, 예. 근데 아까 말씀을 해주신 13개의 회사들 중에서 우리벤처랑 LB인베, 캡스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사대표가 협회장에 출마를 한 건데 예, 예. 여기도 회장 추천위원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공정성에 예, 그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자기 예, 대표를 당연한 거라서 네. 본인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벤처 파트너스, LB 인베스트먼트, 캡스톤 파트너스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가 이제 협회장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예. 이번 협회장 회추위에는 참가하지 않고요. 네. 이 3곳을 제외한 10곳의 부회장사와 현 협회장인 윤건수 DSC 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출신 상금 부회장군이 한 분 계세요. 네네. 이준희 상금 부회장 그리고 협회 같은 데면 당연히 그 감사가 있어야 네, 되잖아요. 있죠. 예. 그 감사 한 분이 회추위를 구성하게 되고요. 오.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다른 3분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부회장사 단이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 협회 활동을 좀 하셨던 거고 부회장사로서. 근데 이제 퀀텀 벤처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부회장사도 아니고 좀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업력이 짧다고 할 수 있죠. 2017년 설립이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후보로 나오셨을 때 업계에서는 약간 이색적인 약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도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신선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회장 추천위원회가 심사하고 추천한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죠? 그 회장 추천위원회에서는 2024년 12월에 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냈어요. 이렇게 우리가 후보를 모집할 네네. 테니까 이렇게 와라. 그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회추위는
2인 이내 후보자를 무순위로 이사회로 추천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 말은 2명을 이제 픽업하겠다는 뜻이고 회추위의 심사와 그리고 추천 결과는 오는 1월 24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 예, 설날 연휴를 예.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설날 연휴 직전에 이제 심사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두 분에게는 정말 풍요로운 설 연휴가 되겠네요. 아닌가 더 긴장되시려나? 아무튼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언제 투표를 하죠? VC협회 이사회는 2월 7일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네. 이사회는 모두 33개 회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회 회원사 과반이 참석한 회의에서 과반의 득표를 하면은 최종 단독 후보로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월 25일에 개최되는 정기 회원총회에서 이렇게 이사회가 선출한 최종 단독 후보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붙여서 찬성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VC협회 차기 협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VC협회 협회장 선출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이 되는데요. 1989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경선 방식으로 협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200여 회원사를 비롯한 업계의 관심이 선출 과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이해를 좀 했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번 협회장 선출은 기존에는 추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올해는 특별히 좀 경선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 요거에 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비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잔치집에 마시는 게 많아지면은 사람이 그렇죠. 많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먹을 게 없는 데는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안 가죠. 사실 뭐 되게 너무 좀 적나라한 직설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가 이제 경선으로 치러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협회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2년 전인 2023년 협회장 선거부터 추대 방식의 관행이 일정 부분 사라지게 됐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년 전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복수의 후보가 협회장직에 도전했습니다. 현 협회장인 윤건수 DSC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대영 K넷 투자 파트너스 대표가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경선이 치러질 뻔했죠. 그런데 당시 두 후보 간의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흐르면서 협회 내부와 VC 업계에서는 협회장 선거가 자칫하면은 회원들 사이에 새싸움으로 뭐 알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아무래도 협회가 좀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약간 연합회 같은 성격이 좀 강하니까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대책이 나온 건가요? 그렇죠. 나름 이제 대책이 제시됐죠. 지성부의 당시 협회장과 업계 원로급 인사들은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두 후보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는데요. 한 후보가 차기 협회장을 맡은 뒤 다른 후보가 이제 차차기 협회장을 맡는 방식, 그리고 두 후보 모두가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 당시 협회장이 2년 더 연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구나. 네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민주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긴 하죠. 사실은. 아니죠. 완전 아니죠. 두 명 나왔다가 뭐 당신이 차기하고 나는 이제 차차기 하겠다.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 같은 느낌. 아니면 둘 다 이렇게 동반 사퇴하고 지금 현 협회장이 한 번 더 하겠다. 이건 사실은 좀 그렇게 민주적인 방식은 아닌데.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런 중재와 협의 끝에 두 후보 모두가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에 동반 사퇴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건수 DSC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그 합의 이후에 마음을 돌려서 후보직 사퇴 의사를 철회했고 이와 달리 김대영 K넷 투자 파트너스 대표는 그냥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고 쭉 그냥 사퇴로 그냥 갔습니다. 근데 동반 사퇴하기로 약속했는데 한 명만 이렇게 철회한 거는 좀 약간 뭔가 깨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기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 내막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선 이렇게 사퇴의 의사를 번복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번복이 됐고 뭐 이유가 있었겠죠. 결국 이제 단독 후보로 출마한 게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사회에서는
차기 협회장 후보 추천을 일단은 이제 상황이 좀 어수선하니까 한 차례 연기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윤 대표를 협회장 최종 후보로 선출했고 정기총회에서도 이 협회장으로 공식 선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현 협회장을 비롯한 VC 업계 원로들이 차기 회장을 지목해서 추대하는 그런 여기서부터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 회장을 비롯한 VC 업계의 원로들이 차기 회장을 지목 추대하는 그런 방식의 협회장 선출이 사실상 적지 않게 사라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럼 전 궁금한 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약간 중견 VC의 임원분한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처음으로 2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하. 처음 해보는 경선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고 결국 두 후보가 동반으로 사퇴하는데 합의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업계 안에서 협회장을 추대 방식으로 뽑는 관행 자체에 대해 의문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협회가 처음 만들어졌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회원사도 200곳이 넘고 회원사들마다 이해관계도 다 다른데 그쵸. 계속해서 명망가를 만장일치 방식으로 추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일단 관행이 한번 깨지니까 이번 선거부터는 전문 경영인 CEO들을 비롯한 업계 리더급 인사들이 협회장 자리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98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VC라고 불릴 수 있는 회사도 별로 안 됐고 그랬겠죠.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업계 사람들의 그 사랑방 같은 의미에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님이 하세요. 순서 이렇게 돌아가며. 그래 내가 하면서 좀 뭐 돈 좀 내고 밥 좀 살게 이런 식으로 갔겠죠 초반에는. 네, 뭐 그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회원사가 200군데인데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업계에서 좀 힘 좀 있는 분들끼리 아름아름 다음번은 너 해라 너가 해라 그다음 너 해라 이런 식으로 안배해서 하는 게 사실상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죠. 그리고 다른 회원사들도 일반 회원사들도 다 이제 그 협회비도 지불하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경선을 본격적으로 할 만한 때가 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다른 협회 내부적인 이야기 들으신 거 있나요? 그렇죠. 이제 VC 협회와 같은 협회의 경우 회장이나 이제 부회장으로 선출이 되면은 이제 회장사나 부회장사가 협회의 일정 금액을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회 회장이나 이제 임원급이 된 만큼 협회 운영에도 이제 재무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리고 지난번 선거까지는 이 회장사 기여금이 1억 원이었는데 새롭게 뽑히는 이번 협회장부터는 회장사 기여금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여금 액수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회장 선출에 따른 이제 재무적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회사들이 조금 더 부담이 덜한 상태로 이 협회장 선출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협회 내부적인 사정이고 어쨌든 좀 바깥의 사정을 보면 어쨌든 벤처 캐피탈 업계가 지난 10년 동안 되게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위상도 높아지고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협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다 자기 회사 운영하느라 바쁘신 분들인데 이 협회장에 나섰다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분들이 단순히 이제 막 업계에 좀 헌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뭐 그런 생각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이끄는 회사와 본인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당연히 비즈니스로 맞는 얘기고 추대 관행이 사라졌다는 협회 내부적인 이유와 함께 VC 업계가 양적 질적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성장해왔던 외부적인 요인도 여러 후보들이 이렇게 경선에 출마하게 된 이제 요인을 꼽히는데요. 비록 최근 2, 3년 동안은 벤처 투자 업계가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벤처 투자 금액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투자 금액이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맞죠. 여기 이제 아래 이제 사진이 보이실 텐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를 보면은 2008년에는 겨우 1조 2천억 원에 그쳤던 국내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이
2020년에는 8조 1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거의 7배 늘어난 거죠. 그쵸.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이 진짜 극에 달했던 유동성이 매우 풍부했던 2021년에는 국내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이 15조 9천억 원, 거의 16조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이 그래프만 보셔도 엄청나게 급증한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이후 벤처 투자 업계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2022년에는 12조 5천억 원, 2023년에는 10조 9천억 원으로 국내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201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투자금이 몇 배나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만 하더라도 8조 원에 그쳤는데 지금은 이제 11조 원이니까 네. 굉장히 급증한 거죠. 이처럼 벤처 투자 업계가 급성장하면서 벤처 투자를 집행하는 VC 업계 위상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커졌는데요. 이렇듯 VC 업계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VC 협회장 자리가 갖는 가치와 의미, 영향력, 파워 모두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VC 협회장이 굉장한 명예를 갖게 되었다 이거는 느낌이 오는데 그래도 사실 더 궁금한 것은 네. 구체적으로 이점이 있는가? 뭐 예, 가령 대표가 협회장 되면 뭐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든지 뭐 요런 게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마치 어떻게 보면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그동안 VC 협회장들 대부분이 대형 VC 오너 중에서 추대식으로 선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가 협회장을 맡을 정도의 VC면 기본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업력이 긴 VC들인 만큼 다른 이제 일반적인 VC들과 비교해서 당연히 이제 펀드레이징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선후 네. 관계를 보면은 협회장사라서 펀드레이징 성과가 좋은 거냐 아니면은 저렇게 이제 잘 나가는 이제 VC 정도 되니까 이제 협회장도 하는 거다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긴 있는데요. 그래 뭐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기는 해도 실제로 이제 대표가 협회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뭔가 펀드레이징에 그게 좀 성과가 예. 좋았던 VC들의 사례도 있지 않나요? 그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실제로 평소보다 대표가 이제 협회장으로 있을 때 이 네. 성과가 좋았던 데가 많은 그러니까.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택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신한 벤처 투자로 이름이 바뀐 네오플럭스, 프리미어 파트너스, IMM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현 협회장이 그 대표로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 등이 대표가 협회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수천억 원 규모의 이제 자금을 모으면서 펀드레이징에서 평소보다 더 양호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펀드레이징에서 좀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대형 VC들보다도 사실은 중견 VC라면 이게 펀드레이징 때문에라도 뭔가 이제 대표 협회장 선거에 좀 출마할 유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외에도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 투자액이 급증하면서 VC 업계가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VC 협회장이 차지하는 위상과 뭐 영향력 역시 크게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중기벤처부 같은 정부 부처에서 특정 분야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 때는 협회 같은 유관 단체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VC 협회장이 되면은 정부의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해서 보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VC 업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게 하는데 영향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또한 VC 협회 협회장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협회장이 자리에 오르면 좀 네트워크의 폭도 되게 넓어지겠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협회장이 되면은 이제 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 설계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그런 이제 관료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같은 투자부문 공기업이나 각종 연기금이나 공제의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야. 회사 네트워크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건데 뭐 원래도 이제 만나려고 하면은 노력하면 만날 수 있었겠지만 협회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손쉽게 그렇죠. 파워가 있고. 보다 더 이제 좀
더 폭넓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런 공기업과 연기금 공제회들은 VC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LP들이잖아요. 자신들한테 그쵸, 돈을 예. 대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표가 엄청 자연스럽게 굉장히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점 역시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정말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네요. 정말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선배님이 깊이 취재를 하고 너무 예. 고생이 많으셨고요. 네, 이번 방송에서는 홍선표 기자님과 함께 36년 만에 VC협회 협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게 된 이유, 그리고 후보자 사인의 면면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는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와 함께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선플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